안녕하십니까. 양영지입니다. 오늘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현대물리학의 두 기본적인 이론을 가지고 불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물리학이 아니라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현대물리학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제시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구가 땅이 구처럼 생긴 그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라고 하는데 이게 우주 공간에 떠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라는 개념이 한국에 처음 알려졌을 때 왜 지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구는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북쪽을 간다고 하면은 흔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북극성 있는 방향을 향으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진북에 도달했을 때 지구의 북극성이 바로 머리 위에 있게 되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북극성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가 북쪽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북쪽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북쪽이 없어지면서 동서남북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북쪽은 정말 있는 것이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쪽이 없는 건가? 남북이라는 게 없는 건가? 그리고 지구는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물리학으로 보는 진공과 묘유.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건 무언가? 그리고 연관과 의존의 연기적 맥락에서 진공과 묘유는 무언가 하는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상대성 이론, 양자역학에서의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 그리고 반야신경에도 나오고 있는 색성 향미 축법이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태양 주위를 도는 태양계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태양은 실제로 굉장히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그맣게 그려져 있고 다른 행성들은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죠. 이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건데 그 중에 여기 행성의 세 번째 보이는 지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 비행기로 걸리면 시속 1000km 달린다고 했을 때 15만 시간 정도, 17년 걸립니다. 그렇게는 어차피 감이 잘 안 오는 거고 빛으로 봤을 때 500초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먼 거리를 지구는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삥 돕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바퀴 돌려면은 그 먼 거리를 1년에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얼마나 빠르냐 하면은 초속 30km 정도의 속도로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속 30km 돈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보다 먼저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기차 안에서 가령 물을 마신다고 하면 이 물컵의 속도는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물컵의 속도는 기차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지해 있는 거죠. 그러나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시속 100km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 문제가 똑같이 지구에 적용이 됩니다. 지구에서 지금 제가 물컵을 들고 있는데 이 물컵은 내가 보기엔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구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있다면 이 물컵은 초속 30km로 날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초속 30km면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대전까지 가는데 한 5초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속도죠. 그러면은 기차 안의 컵과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컵도 정지해 있느냐, 움직이느냐라고 한다는 것을 물어볼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있어서 이 컵을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절대 속도는 없다. 모든 속도는 타상대 속도다. 그래서 정지하고 있는지 혹은 움직이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 태양은 우리 은하를 초속 250km로 더 빨리 돌고 있고 우주 배경 전체에 대해서는 초속 370km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우리는 물체가 정지해 있는지 움직이는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라고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 컵을 정지해 있다고 보는 것은 단지 내가 이 컵과 언제나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이걸 정지했다고 보는 것이지 이 컵이 정지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컵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정지나 움직임 그리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 하는 그 모든 물음은 이 컵과 나의 관계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갈릴레이의 상대론이죠. 그래서 여산 안에 있으면은 여산의 참모습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컵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컵이 실제로는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소동파가 그래서 여산의 진면목을 여산 안에서는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이 상대로는 정지하고 있는지 움직이는지 그거를 절대로 가늠할 수 없다 하는 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실 모든 존재자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거기서 고전 물리학하고 현대 물리학이 갈려지게 됩니다. 모든 존재자가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고전 물리학이고 존재자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이 심지어는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이론에서 시작되는 현대 물리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자에 따라서 시공간이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두 개의 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했는데요.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아주 특별한 조건에서 성립하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성립하는 상대성 이론이죠. 특수상대성 이론이 훨씬 이제 쉬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때 특별한 조건이라는 것은 중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관측자가 대상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도 갈릴레이의 고전역학에서의 상대성 이론과 마찬가지로 모든 속도가 상대 속도라고 하는 데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이 상대론과 다르게 빛의 속도가 상수다라고 하는 점에서 갈릴레이 상대론 혹은 고전역학, 뉴턴역학과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속도가 상대 속도라고 하는 것이 는 성립하지만
광속이 다르다는 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한 것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이 주위를 지구가 공전을 하는데 이게 속도가 초속 30km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별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이 별에서 멀어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 별에 다가가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멀어지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별빛이 오면은 지구가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별빛이 오는 방향에서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가가는 상황에서는 여기서 오는 빛을 받아치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늘어나야 됩니다. 빛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고 지구의 공전 속도가 30km이기 때문에 지구가 별에서 멀어질 때는 29만 9,970km/s의 속도로 빛이 관측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저 별에 다가갈 때는 30만 플러스 30만 30km/s의 속도로 빛이 관측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갈릴레의 상대론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광속이 달라진다고 하는 현상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의 상대론을 포기해야겠다라고 하는 가설이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딱 두 가지의 가설에서 출발하는데 갈릴레의 상대론과 마찬가지로 모든 속도는 상대 속도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갈릴레의 상대론과는 다르게 광속이 상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정하게 됩니다. 이거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전지하기학에서 빛의 속도가 상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아들인 거죠. 갈릴레의 상대론을 포기하고 전지하기학의 결과를 받아들인 요 두 가지 가설로 특수상대성 이론이 성립을 합니다. 그런데 광속이 상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신기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지금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렸던 그림인데 여기서 관측자가 둘이 있어요. 녹색의 관측자는 우주선 바깥에 있는 사람이고 파란색의 관측자는 우주선 안에 탄 사람입니다. 우선 한쪽 끝에서 빛이 번쩍거리고 또 다른 쪽에서 빛이 번쩍거리고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런 거를 사건, 이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건 A와 사건 B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불빛이 번쩍거리고 B라는 불빛이 번쩍거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우주선은 쭉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는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서 보이는 것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 우주선 바깥에 있는 이 관측자는 두 빛이 동시에 반짝거린다고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오고 여기 오고 이렇게 와서 이 지점에 왔을 때 이 시간에 이 관측자는 두 빛을 동시에 반짝거린 것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는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는 이 시간에 오른쪽에서 반짝거리는 빛을 관측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선 바깥에 있는 관측자가 관측한 이 시간에는 지금 벌써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참 뒤에 왼쪽에서 오는 빛을 관측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주선 바깥에 있는 관측자는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났다고 관측을 하는데 우주선 안에 탄 사람은 사건 B가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사건 B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사건 A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사건 B와 사건 A의 선후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우주선 바깥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우주선 바깥에 있는 사람은 하나가 먼저 일어나고 하나가 나중에 일어났다고 관측을 하게 되죠. 이것이 상대성 이론에서 말하는 동시성의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두 관측자는 이제 시간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것가 됩니다. 갈릴레의 상대론에서는 모든 관측자가, 모든 존재자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공간에 있게 되는데, 특상대성 이론에서는 관측자가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서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관측하는 사람도 있고,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난, 하나가 먼저 일어나고 하나가 나중에 일어났다고 관측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관측자가 서로 다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가 돼요. 이것이 동시성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동시성의 문제가 제기가 되면은 시간의 전후 관계가 바뀌기도 하지만, 가령 물체의 길이 하나를 이제 예로 든다면, 물체의 길이를 측정할 때 우리는 이쪽 끝과 이쪽 끝을 딱 찍고 요 길이를 자로 재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지했을 때의 문제고, 움직이는 물체가 되면 가령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를 딱 찍고 조금 있다가 여기를 딱 찍으면 길이가 굉장히 늘어나게 돼요. 혹은 여기를 먼저 딱 찍고 그 다음에 여기를 찍으면 길이가 굉장히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동시에 양 끝을 딱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동시라는 게 서로 달라져요. 그래서 공간이 자의 길이가 수축할 수도 있고 시간이나 질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시간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사람이 어떤 운동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시간과 이 사람의 시간이 달라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에서는 기다란 막대기가 짧은 막대기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빨리 움직이면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요. 물론 잠깐이지만 이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긴 막대가 짧은 상태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간과 질량이 늘어나기도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측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시간과 공간이 있게 된다. 이것이 고전역학하고 특상대성 이론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고전역학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이거는 칸트의 순수지성 비판, 선험적 감성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나 시간은 아프리오리한 것이어서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험적으로 얻어지는 개념이 아니다. 그거는 필연적으로 자명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인데, 상대성 이론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이렇게 관측자에 따라 달라지는, 경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시간과 공간이다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더 극적인 것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의 효과가 들어가게 됩니다. 중력의 효과가 들어가게 되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의 효과하고 가속도의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출발해서 중력의 효과를 전부 다 가속도로 변환해서 이제 중력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이론적으로 밝힌 것이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은 태양이 여기 있고 여기 별이 있습니다. 별에서 요게 지구라고 하고, 별에서 태양이 없으면은 이렇게 오는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여기 오게 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빛이 이렇게 휩니다. 전에는 이 태양이 없었을 땐 빛이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 있게 되면은 빛이 이렇게 와서 휘니까 이 지구에서 볼 땐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던 별이 여기 있는 거로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현상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계산한 그 계산 결과하고, 그래서 여기에 블랙홀과 같이 무거운 별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오는 빛은 이렇게 휘고 여기서 오는 빛이 이렇게 휩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이렇게 휘어진 빛을 관측하기 때문에 이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빛을 관측할 때는 이 별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2차원 공간만을 그렸습니다만 3차원에서 보면은 여기서 온 빛이 이렇게 휘고 이렇게도 휘고 이렇게도 휘고 이렇게도 휘니까 여기 환처럼, 이 별이 여기 환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관측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같은 파장을 가진 빛이 이렇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같은 별입니다. 별이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이 별 저 뒤쪽에서 온 빛이 이렇게 렌즈처럼 휘어져서 들어오면서 관측된 거다. 그래서 시공간이 뒤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시공간이 뒤틀렸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존재가 공간을 만들어낸다 하는 이야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패러데이가 전기장을 얘기해서 했던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여기 플러스 전하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서로 직접적으로 힘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전하가 있으면은 이것이 주위의 공간을 바꿔요. 그 바꾼 정도를 장이라고 합니다. 전기장, 필드. 그 바뀌어진 데 마이너스 전하가 들어가서 이 장하고 접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데이의 장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직접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전하가 공간을 바꾸고 그 바뀐 공간에 마이너스 전하가 들어가고, 또 똑같이 마이너스 전하가 공간을 바꾸고 그 바뀐 공간, 장에 플러스 전하가 들어가면서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전하가 만들어내는 전기장하고 반응을 하고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전하가 만든 전기장하고 반응하면서 힘을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이제 전기장의 개념이죠. 여기서 이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자기장은 훨씬 더 명확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석이 있고 여기 철가루를 뿌리면 철가루가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 아, 여기 이렇게 공간에 이런 장이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직감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 혹은 N극이나 S극과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거 자체가 공간을 바꾸는 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중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가 있다면 그 질량이 공간을 바꾼다. 그래서 요것이 자기장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만드는 것이 전기장이라고 하면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만드는 것이 중력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기장이나 자기장과 똑같이 여기에 커다란 물체가 있으면 이놈이 공간을 바꿔요. 중력장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를 요 물체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물체는 이걸 가령 지구라고 이걸 태양이라고 그러면 태양이 이렇게 공간을 바꿔놓은 상태에서 태양이 바꾼 그 공간을 따라서 지구가 공전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태양은 이 정도로 공간을 조금 바꿔요. 질량이 커지면은 중성자 별은 이렇게 이 정도로 바꾸고, 블랙홀은 아주 심하게 공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랙홀에서는 빛도 튀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강한 중력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리를 잠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평행선 공리라는 건 이런 거죠. 두 개의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이 평행하다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직선을 꿰뚫는 하나의 선이 있었을 때 요각과 요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요 두 개의 값이 180도가 작으면 이 두 선은 어디선가에 만납니다. 그런데 요각과 요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영원히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리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이게 공간이 휘어진 것에 대한 모식도예요. 공간이 가령 이렇게 휘어졌다고 해봐요. 이런 공간 위에서 삼각형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 삼각형도 휘어지죠. 공간이 휘어졌으니까. 그러면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가 돼요. 우리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180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270도가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요 점에서의 요 선하고 요 점에서의 요 선은 서로 평행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서 만나요. 근데 조금 아까 유클리드의 평행선 공리는 이 두 각의 합이 180도가 되면 안 만난다고 하는 것이 공리였죠. 근데 사실은 공간이 휘어지게 되면 평행선이 만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는 뭐냐?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라는 것은 이런 우주가 아니에요. 두 직선이, 두 평행선이 영원히 만나는 게 아니라, 가령 여기서 보면 요 점하고 요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영원히 안 만나요. 만약 우리 우주가 이런 모양이라면, 우리 우주가 만약 이런 모양이라면 조금 아까 봤듯이 요 점하고 요 점이 여기서는 평행이지만 여기서 만나요. 그래서 물론 우리 우주는 이런 두 가지 모습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질량들이 곳곳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막 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지점에서 평행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어딘가에서는 만나거나 영원히 안 만나거나 하는 그런 거, 혹은 그것의 아주 복잡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우주다. 다시 말하면 평행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우주에 의해서 형성된 거기 때문에 137억 년 전의 우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 우주에서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유클리드가 생각했던 그런 평행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평행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단지 상상일 뿐이다. 그런 상상이 세계가 어떻다고 단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파동과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빛이 입자라고 하는 것이 양자역학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빛은 파동의 현상을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 파동의 현상을 보이는데 빛을 입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전자는 우리는 입자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자는 사실은 파동의 성질을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의 문제가 됩니다. 전자는 보통 때는 입자인데 어떤 상황에 가면 파동처럼 행동하고, 빛은 대부분의 경우는 파동인데 어떤 상황에 가서는 입자처럼 행동하는. 그래서 빛을 입자나 파동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빛은 입자도 파동도 아니다. 조금 아까 우리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평행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입자나 파동도 우리의 상상이고, 우리가 거기다가 그 양자적인 현상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입자나 파동밖에 없기 때문에 입자나 파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석하고 그렇게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불교에서 업은 있지만 업자는 없다라고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파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파동이라고 할 수가 없고, 입자로 나타난다고 해도 입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양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닐스 보어는 이런 고전역학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고전역학에서는 어떤 물체가 입자면 그것이 입자이기 때문에 언제나 입자로 행동을 해야 돼요. 관측 대상이 파동이면은 그건 파동이기 때문에 언제나 파동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그 대상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지 이렇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보어가 중국의 음양론을 보면서 음과 양이 하나로 뭉쳐져 있을 수 있구나. 때로는 양의 성질이 나타나고 음의 성질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휘장을 이렇게 태극 모양의 휘장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하죠. 이걸 만들어가지고 노벨상 수상하셨어요.
식에 나타났다고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과 양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보다 더 심각한, 보다 더 심오한 내용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닐스 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독립된 물질 혹은 입자라고 하는 것은 추상물이고 우리의 상상일 뿐이다. 그거의 속성은 내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들과 주관이 관측자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의해서 정의되고 관찰된다. 그 이상의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조금 아까 상대성 여기서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놈이 정지해 있느냐 움직이느냐 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어떤 관측자가 이놈을 보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고 정지해 있는 것이기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어떤 물체가 독립적으로 그냥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이다. 평행선이 있다고 하는 것도 상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듯이 여기 어떤 그냥 완전히 아무런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독립적인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 영역에서의 문제일 뿐이다. 추상물일 뿐이다. 그 물체와 주관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의되고 관찰된다. 하이젠버그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자연 자체가 아니다. 이거는 칸트도 비슷한 말을 했죠. 우리의 질문 방식에 따라서 도출되는 자연을 우리는 관측한다. 어떤 상호작용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자연이 우리에게 대응한 것, 그것을 우리는 관측한다. 그래서 하이젠버그는 양자의 각에서의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관측이 아니라 참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데이비드 머민이라고 하고는 미국 물리학회 회장도 했던 유명한 책도 썼던 사람의 논문에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아무도 관측하지 않을 때 달이 존재할까? 내가 보지 않는데 달이 있는가? 양자 이론과 실제성에 대한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상대성 이론과 양자의 각을 통해서, 양자의 각의 이중성을 통해서,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통해서 관측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관측자와 관측 대상 사이에 어떤 맥락, 불교적으로 말하면 연기적인 맥락이 조성되느냐에 따라서 대상은 달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보면은 현대물리학의 얘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일상과 관계가 없는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학 모르고도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의 일상하고는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문제를 잠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내 앞에 있는 책상이 이제 이렇게 아주 매끈하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는 바처럼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런 면이 사진이 찍힙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끈한 걸까? 아니면 설악산의 공룡능선보다도 더 굴곡이 심한 저 모양이 진짜 모양일까? 진짜 모양은 없어요. 나에게 매끈함은 나에게 나타나는 것.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매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구는 아주 국지적으로 보면 평평한 거죠. 그러나 멀리서 보면 지구는 둥근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닷물은 짰냐? 돌고래나 고등어한테 바닷물이 짜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짜지 않다고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공기에 깨끗한 공기의 맛을 모르듯이 이들은 바닷물이 짜다는 것을 알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다시 소동파의 시 검은고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 그냥 낯갈려둔 검은고는 왜 소리가 안 나냐? 검은고에서 소리가 난다며. 그냥 상자 속에 넣어둔 검은고에서 소리가 나야 되지 않느냐?
거문고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내가 거문고를 타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나 똑같습니다. 시각은 어떤가? 이거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빨갛다고 얘기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가령 사과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는 그냥 7천 옹스톤의 빛이 나올 뿐이에요. 이 나온 빛이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을 자극을 하고 망막에 가해진 충격이 시신경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타고 온 자극을 시각중추가 감지하는 거죠. 해석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빛이 들어오고 수정체 요 끝에 시각중추에 여기 빨강, 파랑, 그린의 세 가지 RGB라고 하는 이런 중추가 이걸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세 가지 색깔의 빛에 의해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색깔의 조합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빛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글 파일에서 글의 색깔을 나타내는 이거 아마 누구나 보셨을 겁니다. 이거 눌러보면 이렇게 다 나오죠. 여기 하나하나 보면은 전부 다 R과 G와 B가 어떤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다 여기 숫자로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세상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빛이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무지개가 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태양이 있고요. 여기에 물방울 하나가 있고 여기 물방울 하나가 있습니다. 태양에서부터 온 빛이 한 번 굴절하고 한 번 반사하고 다시 한 번 굴절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 다른 물방울에도 똑같이 한 번 굴절하고 한 번 반사하고 다시 한 번 굴절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 물방울에서 이렇게 아까 프리즘에서 본 것처럼 빛이 쫙 빨주노초 파남보가 갈라져서 나오게 됩니다. 요 물방울에도 역시 빨주노초 파남보가 갈라져서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 눈이 여기 있기 때문에 태양과 요 물방울과 나의 위치가 이렇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요 물방울에서 나온 빨주노초 파남보의 7가지 색깔 중 우리는 빨간색만을 보게 됩니다. 이 물방울에서 나오는 7가지 색깔 중에서는 보라색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관측한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 물방울은 위에 있는 물방울은 빨갛게 보이고 아래에 있는 물방울은 보라색으로 보이고 이 중간의 물방울들은 그 사이의 색깔로 보이게 되는 이거를 우리는 무지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물방울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모든 색깔을 다 뿜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방울이 빨간색이 아닙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 물방울이 보라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맥락, 이러한 연기적 맥락이 형성됐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이 물방울을 빨강색으로 보고 이 물방울을 보라색으로 본다. 이 물방울 자체는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니고 이것도 역시 빨강도 아니고 보라도 아니지만 이런 연기적 맥락이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개를 보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방울은 빨강도 보라도 아니다. 이게 무색상 향미 축법이에요.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그거와 똑같이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는 양자를 입자로 보고 어떤 상황에서는 양자를 파동으로 보고 어떤 상황에서는 양자가 입자로 나타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파동으로 나타나지만 양자는 입자도 파동도 아니다. 물방울이 빨강도 보라도 아닌 것처럼 양자는 입자도 파동도 아니다. 어떤 대상은 상대성 이론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대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는 길이가 짧아지느냐 길어지느냐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하는 거죠. 다시 앞에 문제로 잠깐만 돌아가 보면 이때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본다면 무지개가 9가지 색으로 보일 것이고 더 많은 색을 본다면 수십 가지의 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 색만 지금 감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요 빛의 영역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빨강색부터 보라색까지의 무지개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빨강에서부터 보라까지의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짠 것은 우리가 짠맛을 느끼기 때문이고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인 것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 무지개가 나타나는 이 현상은 진화의 과정에서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느냐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물방울과 나 사이의 이런 연기 관계뿐만이 아니라 37억 년 동안 진행된 진화의 모든 과정이 지금 이 순간 다 들어가 있어서 물방울이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인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과 형색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명색, 이게 12영계에서의 무명연 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명색한다는 그 명색입니다. 그 식에 의해서 우리는 명색이라는 것을 대상물에 부여하면서 세계를 파악하게 된다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중론 관유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가 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요.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답이 이런 거고, 자성을 가지고 있다.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빨간 것이 빨간 것으로 보이고 보라색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 자성이 여러인과 연에 의해 생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성은 만들어진 것이라 한다면 그런 이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성립하는 게 자성입니다. 자성이라는 건 만들어지지 않고 다른 존재에 의지하지 않고 성립된 것을 일컫는다. 그런 자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만들어진 법, 그거를 나는 공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빨강색이고 보라색이고 짠맛이고 단맛이고 매끈하다는 것이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제대로 본 것이 아니다. 타 명색을 씌워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가명이라고 해야 된다. 거짓 이름을 우리는 붙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것, 그거는 그 자체가 아니에요. 인연에 의해서 연기에서 성립한 거예요. 이거를 중도의 이치라고 한다. 그래서 인연을 따라서 생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가 다 공이다라고 용수보살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맨 처음에 질문으로 들어가서 지구는 왜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가? 무색성 형미촉법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빨간색이 아니고 보라색이 아니고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 아니고, 그런데 입자로 나타나고 파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구의 중력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무수히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우주 공간에서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어요. 위아래가 없는데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가 됩니다. 북쪽이 어딘가? 이게 처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북극에 딱 가면은 북극성이 위에 있단 말이에요. 북쪽도 사라지고 동서남북도 다 사라지고, 북쪽이니 남쪽이니 동쪽이니 서쪽이니 하는 거는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 사이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산에서 보면 서울이 북쪽인데 신해주에서 보면 서울이 남쪽인 거죠. 북쪽 남쪽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둘 사이에 관계가 있을 뿐이다.
연기적 관계가 있는 것이지 북쪽은 원래 없는 거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신신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찬 스님이 말씀하신 거죠. 언어의 길이 끊어졌으니 북쪽과 남쪽이 일체 없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 래, 미래, 금, 현재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사실은 모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 세계로 들어와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방울은 빨강이나 보라가 아니지만 빨강이나 보라로 나타난다. 양자는 입자나 파동이 아니지만 입자나 파동으로 보이잖아요. 무와 무실체적이지만 명색의 세계가 연기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짜지 않은 바닷물이 짜게 나타나고 붓지 않은 사고가 붉게 나타나고 매끄럽지 않은 표면이 매끄럽게 만져지고 우리는 연기로 나타나는 명색의 세계에서 산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론의 중요한 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기 이놈이 빨간색이 아닌데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라고 봤을 때 이게 왜 나타나느냐? 우리 눈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감지하는 내가 있고 가령 본다는 예로 본다면 색이 있고 안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색과 안이 결합해서 안식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안식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안이라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 나타난다면 색이 아니에요. 우리는 색과 나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안식을 생각하는데 보통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식이 없으면 이것도 색이 아니고 이것도 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놈을 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눈이 있고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색이 되는 거고 이거를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과 색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물론 안식이라는 것도 색과 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과 색과 안식이라는 걸 세 개가 같이 있을 때 비로소 색과 안과 안식이 동시에 성립하는 거예요. 안이 먼저 있고 색이 먼저 있어서 안식이 성립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셋이 같이 있어서 같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연기입니다. 그래서 노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에 갈 때가 세월에 갈 때 두 개만 있으면 서로 서지 못한다. 이것이 서로 의지해야 서게 된다.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의지하게 서게 되는 거다. 색이 명색을 이해하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서로 의지해서 자라게 되는 거다라고 노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중론의 관사제품으로 돌아가면은 이런 모든 것을 공이라고 한다. 그것은 가명이고 또한 중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우리는 반야심경에 나오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운호 스님은 즉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자신을 파해서 남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그 짧은 반야심경 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색즉시공이라고 하는 것은 즉을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색이 자기 자신을 파해서 그냥 공이 되는 거예요. 공즉시색은 공이 자기 자신을 파해서 그대로 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색이라는 것이 여기 있고 공이 여기 있는 다른 두 세계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색이 있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고 그 자리가 그대로 공이 되는 거. 그게 색즉시공입니다. 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색이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연기공이 되는 것이 색즉시공입니다. 그래서 색즉시공은 색이 화엄일주 두순 스님은 색즉시공을 색이 사라지고 공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색즉시공은
색은 흔적도 없어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공이 되는 거. 그게 색즉시공입니다. 그런데 공즉시색은 그러면 공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대로 색이 되는 세계. 오늘 말씀드린 게 전부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빨강색의 이것은 무색성 향미축법이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연기가 성립하면서 나에게 빨간색이 나오게 되는 것. 그게 공즉시색입니다. 나에게 빨간색이 나타났지만 이 물방울도 어디에도 빨간색은 없는 것. 그게 색즉시공이죠. 그래서 색이 나타나지만 그거 자체는 색이 아니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공이고, 공이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일체의 모든 것이 다 나타나는 것. 그것이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화엄경 야마천군 개천풍에 나오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음은 아주 재주가 많은 화가와 같다. 그래서 세간을 모든 것을 다 그려낸다 하는 거죠. 이게 빨강색이 아니라 빨강색에서 빨강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 감각 중추에 와서 대뇌가 그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빨강이에요. 이게 이 말입니다. 나타나는 세간 전부 다가 이 긴 놈이 이 짧은 거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긴 것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게 매끄러운 것도 우리가 보는 거고, 빨간색도 보는 거고, 파란색도 보는 거고, 짠 것도 보는 거고, 다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거지 그 이상의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만약에 마음이 굴러가서 여러 것이 두루 나타나는 것을 안다면 약인지심행 보조재세간 이 사람은 곧 부처를 본 것이고 부처의 진실한 성품을 깨달아 안 것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삼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법계의 성품을 관함으로써 일체가 모두 마음이 만들어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